네, 오늘 일단 이제 커들폴샵 사이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제 가을이잖아요. 이제 가을이고 이제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날씨가 바뀌는 이제 간절기가 되면은 저희 같이 이렇게 뜨개를 하는 이런 로컬 샵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본격적으로 많은 색상의 다양한 실들 이렇게 좀 준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커들폴샵도 준비를 해왔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커들폴드 샵도 그렇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새로운 공방장님 머리가 많이 기르셨네요. 이게 머리가 기르고 싶긴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기를 건 아니었는데 이게 지금 손질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기르고 싶어서 기른 게 아니라 지금 끝에가 엉망진창이에요. 이제 미장을 갈 시간이 없습니다, 요새.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좀 어수선하게 생각지 않게 길어졌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끝에는 영양가가 없어요, 머리가 길어져도. 부수세요. 그래서 이제 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머리를 한번 잘라야 되는데, 항상 주부님들 그러실 거예요. 많이 바쁘시잖아요. 한번 미장 갈라도 시간 일부러 내야 되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신상도 들어왔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구경을 시켜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지난 그 라이브, 우리 라이브를 항상 하고 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이브 끝나고 나면은 실방 말고 이제 녹화본, 편집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편집된 영상에는 각 자료 화면들도 띄워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좀 편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띄워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라이브 보시는 분들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라이브 채팅창에 채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브 시간에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어떤 새로운 상품들이 들어왔는지 함께 구경해 보시는 재미를 즐기시면 좋겠죠. 지난 그 라이브 때 제가 그 커들폴드 워크숍에서 일단 소개를 했던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레인 매거진 이슈 14 맞나요? 네, 라인 이슈 14에 소개되었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 플로렌샤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여기에. 네, 요 작품인데 요 의상은 여름철에 좀 어울릴 만한 그런 의상이었어요. 그런 의상이었는데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다시피 니팅 포 올리브의 새로운 실들이 입고가 되었죠. 100% 퓨어 실크 하고 또 커튼 메리노 이렇게 두 종류가 커들폴샵에 지금 입고가 된 상태인데, 우선 커튼 메리노 이제 저희가 커튼하고 메리노 성분으로 된 것들이 커튼하고 울 성분이죠. 으로 되거나 커튼하고 린넨하고 조합된 실들이 조금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라이트 핑거링 굵기의 실이었어요. 그래서 요 굵기로 커튼의 느낌과 울의 느낌을 적절하게 포함한 이런 느낌이 편물에서 나타나면 어떨까, 요거를 좀 샘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플로렌샤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라인 이슈 14 나왔을 때 가장 좀 개인적으로 눈길을 끌었던 작품이긴 했어요. 이렇게 굉장히 단아하면서도 여성적인 느낌이 있었고, 눈여겨서 봐주십사 하는 부분은 이 옷이 지금 니팅 포 올리브의 커튼 메리노로 만드는데 이게 메리노 70에 커튼 30의 성분이에요. 근데 보통 100% 커튼이나 뭐 린넨이 많이 포함됐거나 커튼 성분이 50대 50라든지 이렇게 좀 커튼이 많이 포함되면은 보통 이렇게 아일렛 패턴 같은 거를 뜨면 구멍이 이제 블로킹 후에 그리고 세탁을 하면 할수록 많이 커지고 처지는, 편물 자체가 살짝 무게감이 나가면서 처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커튼 메리노 같은 경우에는 70, 30의 성분 대비라서 요 정도라면은 아일렛 패턴을 했을 때 그닥 처짐 많이 없이도 또 아일렛 그 굵기도 그렇게까지 많이 커지지 않으면서 찰랑하고 얇은 그런 의상을 만들기에 좋지 않을까. 그리고 라이트 핑거링이면은 레이스보다는 좀 굵은,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핑거링 굵기에서는 살짝 얇은
그런 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물의 두께가 굉장히 얇으면서도 뭐랄까 뜨기에 너무 힘든 그런 굵기는 아니에요. 평소에 핑거링 웨이트로 작업을 꾸준히 해오셨던 분이라면 그닥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굵기인데 요 느낌으로 편물을 제작했을 때 얼마나 시원하게 찰랑하게 이렇게 입을 수 있을까, 요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플로렌시아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보이나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안에 뭐 다른 거를 같이 입지는 않았어요. 여름에 입으면 굉장히 시원한 느낌, 안에 뭘 입은 게 아니라서.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런 모양의 삼각형 모양의 아이렛이 쭉 들어있는 레귤런 스타일, 보시면은 소매 모양 레귤런 스타일의 반팔. 근데 여러분 제가 입은 느낌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굉장히 안 입은 듯한 가벼움이 있습니다. 물론 실 굵기가 라이트 핑거링이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굉장히 찰랑찰랑하고 비침이 심하진 않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이렛이니까 안에가 살짝 드러나는 보이는데 구멍이 너무 크지도 않고, 소매 부분을 보시면 그닥 비침이 있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라이트한 느낌, 굉장히 가볍습니다. 지금 제가 만든, 제 기억으로 4타레가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 사이즈가 기성복으로 치자면 거의 한 라지, 엑스트라 라지 요 정도 사이즈예요. 제가 원래 기성복 입을 때 라지나 엑스트라 라지 정도의 사이즈를 입습니다. 만약에 제가 볼 때는 미디엄이나 스몰 제작하신 분들은 3타레 정도로 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저는 4타레가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블로킹을 해본 바 아이렛이 생각보다 많이 처지거나 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에 뭔가 입지 않아도 어쨌든 입기에 그닥 불편하진 않고 너무 드러나 보이는 그런 아이렛은 아니었어요. 이 정도는 여름에 입기에도 괜찮죠. 근데 저는 지금 아마 요즘 같은 날씨에 낮에 입긴 괜찮을 것 같아요. 낮에. 근데 밤에는 좀 쌀쌀합니다. 왜냐면 이게 구멍이 있잖아, 앞뒤로 어쨌거나. 그러니까 바람이 숭숭 들어와요. 바람이 통과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여름철 오셨으면 굉장히 시원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실크 같은 경우에 그 니팅 포 올리브는 퓨어 실크도 들어왔죠. 퓨어 실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가운 느낌의 성분이에요, 실크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한여름에 입기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살짝 무게감은 커튼 메리노보다는 살짝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짐이 살짝 더 있을 거예요. 만약에 퓨어 실크로 이 작품을 만들었다면 블로킹 후에 아이렛이 조금 더 커지는 효과가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요 코튼 메리노 같은 경우에는 아이렛도 뜨면서 보는 그 구멍의 크기와 블로킹 했을 때 그닥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닥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고 제가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 옷을 만들고 블로킹을 탁 해놓고, 사실은 그 다음날 블로킹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이 샘플을 좀 선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블로킹을 끝나고 딱 입었는데 거울 앞에 섰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이 아랫부분에 제일 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한 이쯤에 이 삼각형이 모양이 좀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한 요 정도를 제가 구멍을 잘못 낸 거예요. 요만큼을 무늬를 틀린 거예요. 한 3개 정도. 근데 사실 그거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나갈 수 있는데 또 저는 또 그거 못 참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랐습니다, 옷을. 그래서 여기 잘랐어요. 자르고 밑으로 다시 무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잘 표시는 안 나는데 지금 보시기에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얼핏 봤을 때는. 근데 사실은 이 위에 부분의 이 아이렛의 모양과 이 아랫부분의 아이렛의 모양은 살짝 달라요. 이게 뜨는 방향에 따라서, 줄임을 하는 그 방향에 따라서 모양 자체는 커피를 해서 아이렛은 그대로 나오게 배열을 했는데, 줄임의 모양은 밑으로 뜰 때와 위로 뜰 때 모양이 살짝 변형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카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카피는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보면 아마 보이긴 보일 텐데 잘랐던 부분이, 근데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티가 안 날 겁니다. 그래서 무늬를 맞췄다. 제가 그렇게 잘라서 떠본 결과 일단 패턴 자체는, 이 플로렌시아 패턴 자체는 밑에서 위로 뜨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뜨면서 소매를 같이 붙여서, 그러니까 소매를 따로 만들어 놓고 몸판을 떠 올라가면서 소매를 동시에 붙여서 줄임을 해가면서 무늬를 잘라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온 그런 패턴이에요. 사실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심리스 탑다운처럼 위에서부터 쭉 뜨실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쭉 뜨실 수도 있는데, 단지 그 줄임의 모양은 살짝 달라진다.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뜨거나 전체적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뜨면은 별반 똑같은 모양이 일정하게 반복되니까 차이가 없겠지만은, 이게 또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저처럼 중간에 자르고 위로 가던 차트를 밑으로 할 때는 좀 변형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차트가 굉장히 심플한 것 같아도 자르고 방향을 바꾸면 굉장히 헷갈리는 차트예요. 무슨 말인지는 스와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아요. 생각처럼 이 모양이 나오지 않아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뜰 때는. 그래서 이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이 배열을. 그리고 이제 이 시프트, 무늬가 시프트 되는 게 항상 일정하게 아래가 위랑 똑같이 되지 않고 중간에 변형되는 부분이 있어서 살짝 그거 맞추는 게 난해했어요. 어쨌거나 만약에 이제 저처럼 플로렌시아를 뜨시고 중간을 자르고 뭐 밑으로 내려야 된다든지 이런 실수 없도록 항상 뜨시면서 무늬가 정확하게 떠졌는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자르고 다시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살짝 고생을 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수선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뜨는 방향은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패턴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떠올라가는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얼마든지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변형은 가능해요. 차트만 봐도 대충 이렇게 뜨면 되겠구나 보시면 아실 겁니다. 웬만큼 뜨게 하시는 분들은. 단지 중간에 이렇게 저처럼 자르고 가려면 살짝 고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아이렛 같은 경우에는 무늬를 잘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무늬가 틀렸을 때 코를 바꾸는 게, 이렇게 라인에 시프트가 없으면 쭉 풀어서 한 코씩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차트가 라인에 시프트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풀어서 고치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차라리 자르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닥 눈에 띄진 않지만 어쨌든 무늬를 변형했다는 거. 근데 그냥 쫙 보시기에는 잘 티가 안 나겠죠? 의상 뜰 때 버텀업과 탑다운의 기준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냥 뜨는 순서의 차이일 뿐 바텀업이나 탑다운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선호하는 거는 사실 바텀업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뜨개는 사실 의상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스카프나 숄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쪽 위에서부터 아래를 보던 밑에서부터 위를 보던, 스카프나 뭐 이런 거는 매는 데 있어서 위아래가 그닥 구분이 되지 않고 앞뒤만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뜨는가가 그닥 문제가 될 게 없고 그닥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의상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는 다 밑에서부터 위로 뜨면서 전통적인 방식은 각각 나눠서 앞판, 뒷판, 소매 다 밑에서부터 위로 떠서 붙이는,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일단은 그렇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탑다운이나 버텀업, 그러니까 바텀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른데, 탑다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옛날 그 전통 방식을 사용하던 때에도 탑다운은 있었지만 소위 기술자, 그러니까 뜨개 기술자, 뜨개 장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이 뜨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이건 좀 옛날 역사하고 좀 관련이 있는 얘기지만 어쨌든 뜨개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한 100년
100년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뜨개의 역사는 1000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100년 정도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미국 쪽, 서유럽권 요런데 뜨개는 사실 코바늘하고 사실 약간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뜨개는 소위 블루 칼라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돈을 벌기 위해 기술공들이 하던 것이 뜨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부유층에서 놀이를 즐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급 계급이 하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의 인식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취미로 즐기는 어떤 놀이죠. 하지만 그땐 그렇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소위 그 기술직 안에서도 장인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이 기술을 공유하는 거를 꺼려했어요. 그리고 장인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어떤 뭐랄까 내가 아는 기술이 특별한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쉽게 뜨개를 일반 사람들이 보편화하는 걸 꺼려했어요. 뜨개가 이제 취미생활로 이제 일반인들도 하게 되면서도 장인들이나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직업군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기 때문에 이 기술을 보편화하고 장려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또 한 가지는 또 이 모든 의상 디자인에 있어서 다른 소잉이나 이런 것들은 의상의 한 부분으로 인정을 해 주었지만 뜨개나 레이스 쪽은 예전에는 의상의 한 부분으로 취급해 주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박물관이나 이런 데 전시된 옷들에 뜨개가 전시된 그 역사를 찾아보시면 100년 안팎입니다. 그 전에는 이거를 어떤 의상이나 패션이나 예술 쪽으로 치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쳐주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탑다운이라는 방식이 있었지만 대중들이 하는, 그러니까 소위 쉽게 뜨개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탑다운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거지 장인이나 기술자들은 이런 거를 꺼려하는 그런 게 좀 보편적인 문화였어요, 옛날에. 이거를 좀 타파한 사람이 엘리자베스 디머만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저서를 쓰시기도 했지만 일반인들이 뜨개를 즐기도록, 뜨개를 취미생활로 좀 놀이로서 좀 더 쉽게 보통 사람들도 이 기술을 이해할 수 있게 탑다운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저서로 남겼고, 이거를 뉴스레터, 예전에는 이제 뉴스레터라는 걸 발간했어요. 우편물의 형식으로. 그때는 이제 이메일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편물의 형식으로 멤버들 사이에 이렇게 커뮤니티, 그 뜨개 하는 니팅 멤버들 사이에 우편물을 이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배송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기술을 전파하려고 노력하신 분이 엘리자베스 디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아서 만들었던 저서가 첫 번째, 두 번째, 엘리자베스 디머만님의 첫 번째, 두 번째 도서예요. 이거는 하나의 기술직이기 때문에 뜨개 장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뜨는 방식을 허용하려고 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물론 탑다운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도 쉽게 터득하기 좋은 방법이긴 해요. 왜냐하면 일단 꼬매는 게 없어요. 이 꼬매는 걸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앞판, 뒷판, 소매를 따로 떠서 꼬매는 걸 하려면은 코를 잘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편물의 엮임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뜨개 한 지 얼마 안 되는 취미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잘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탑다운 같은 경우에는 꼬매는 게 없죠. 보통 탑다운 같은 경우에 심레스가 많아요. 심을 주지 않는 거, 그러니까 꿰매질 않는 거죠. 판을 한꺼번에 뜨기 때문에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부수적인 기술이나 부수적으로 신경 쓸 부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의 단점은 보통 의상을 탑다운이나 버텀업으로 뜨게 되면, 이제 탑다운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사실 여러분들도 코바늘을 원형으로 계속 뜨시면 중앙점이 쉬프트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한 방향으로 계속 사선으로 중앙점이 밀립니다. 대바늘도 사실은 마찬가지라서
원형을 한 방향으로만 계속 나선형으로 돌리면 중앙점이 살짝 이렇게 옮겨가요. 뜨는 방향으로. 그 말은 뭐냐면 의상의 중앙점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옷이 틀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코가 틀어지는 모양으로 이제 잡히는 거죠. 예를 들면 의상이 이렇게 탁 떨어져야 되는데 살짝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대바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핑거링 웨이트나 디케이 웨이트나 이 정도 쓰시면은 그 차이를 느끼기는 힘들지만 굉장히 깐깐하게 보는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그걸 허용하기가 힘든 거예요. 옷이 틀어진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잉 하시는 분들 중앙점을 잘 맞춰서 편물을 잘라야 되죠. 만약에 바이어스에 걸쳐서 잘못 자르면 어떻게 되나요? 옷을 아무리 재단을 잘해도 바이어스 선을 삐뚤게 맞춰 놓으면은 빨래를 하고 나서 옷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뜨개도 옷 같은 경우에는 뭐 숄이나 이런 소품 같은 건 그닥 상관이 없어요. 틀어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하지만 의상은 중앙점이 흐트러지면 계속 세탁을 하고 다시 입었을 때 옷이 틀린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보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기술자의 입장으로서는 판을 다 따로 떠서 꿰매는 걸 더 선호한다. 또 한 가지는 뜨개 편물이, 이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뜨개를 많이 하면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편물을 떠보시면 위에서 내려오는 편물과 밑에서 올라가는 편물을 잘 구분을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의상을 놓고 봤을 때는 코의 모양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더 예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전통적인 의미로 봤을 땐 의상만큼은 밑에서부터 위로 뜨는 것이 정석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취미로 옷을 만드는 사람, 요즘같이 또 우린 취미로 옷을 만들어 입지 뭐 옷을 사입기가 힘들어서 옷을 짜입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취미생활로 하는 게 일반 우리가 공장용 옷을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싼 일이거든요. 수공도 수공이지만 재료를 사가지고 직접 만드는 그 시간과 노력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재료값만 하더라도 요즘 같은 시대에는 취미로 뭔가를 만드는 게 훨씬 값이 더 나갑니다. 여러분들 옷을 사보시면은 니트웨어도 사는 게 더 싸지 만드는 건 더 비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뭐 기술자로서 뭔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정석을 지켜야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즐기면 그게 가장 좋은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잉은 잘 못합니다만은 웬만하면은 될 수 있으면 제가 만들지 못하는 옷을 제외하고는 요즘에는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게 제 옷은 제가 만들어 입으려고 노력을 해요. 특히나 이제 니트웨어는 워낙 많다 보니까 니트웨어는 잘 사질 않게 되고 특별히 예쁜 게 있지 않은 이상은 잘 사진 않는데 언젠가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옷을 자신이 입는 옷을 직접 만들어 입자라는 이런 운동이라고 하긴 좀 모르는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I make my own clothes라는 해시태그를 찾아보시면 자기 옷 자기가 직접 만들어 입는 많은 분들의 포스팅을 보실 수 있어요. 본인이 옷을 직접 만들어서 입으면은 사실 사 입는 옷보다 더 아끼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그 수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실패한 옷이라도 함부로 버리긴 힘들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쉽게 사서 쉽게 버리는 이런 거를 조금 지양하자 하는 의미에서 저도 그거에 좀 동참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직접 할 수 있으면 직접 만들어 입자. 근데 이제 실력이 제가 재봉은 실력이 뜨개만큼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뭐 코트 같은 건 제가 못 만들거든요. 아직 셔츠 같은 것도 아주 베이직한 것만 해봤지 복잡한 셔츠를 아직 못 만들어 봤어요. 어렵고 제가 실패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거를 100%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은 뭐든지 꾸준하게 하다 보면 실력이 는다고 생각해요. 뜨개도 마찬가지고 소잉도 마찬가지고 뭐든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래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그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장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누구한테 인정받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하다 보면은 아마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내가 전문가 못지않게 많이 해봤으니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은 하는데 소위는 사실 제가 또 잘 안 하게 되는 이유가 이게 항상 기구가 있어야 되고 시끄럽다는 거, 이게 좀 단점이에요. 뜨개는 그런 게 없죠. 어딜 가나 바늘하고 실만 있으면 그냥 뚝딱뚝딱 하면 되고 취미생활 하기 정말 좋은 아이템인데, 소잉은 일단 시끄럽다. 이 재봉틀이 좀 시끄럽다는 거. 그 다음에 좀 뭔가 이게 항상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 앉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죠.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손이 덜 가는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얘기가 다른 데로 샜는데, 탑다운이 좋고 바텀업이 좋고 이런 거는 특별히 없어요. 디자인상 탑다운으로 되어 있는 패턴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의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버텀업도 할 수 있고 뜨는 방향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무엇이 되었던 방향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시간 관계상 더 편한 게 있을 거예요. 하시다 보면은 탑다운으로 된 패턴에 익숙하신 분들은 탑다운이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버텀업으로 하는 게 더 저처럼 더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두 개를 여러 가지를 계속 병행해서 여러 가지를 여러 번 해보시면은 그거는 그닥 큰 차이가 아닌데, 그냥 개인적인 느낌? 저처럼 이제 밑에서 올라가는 코를 더 예쁘게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게 더 마음에 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옷을 특히나 이제 쓰임 처리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정성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옷일수록 쓰임이 있는 걸 좀 선호해요. 왜냐면 더 오래 입기가 좋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중앙점이 딱 맞고 각이 이 쓰임이 있으면 옷에 안정감이 있거든요. 태가 항상 유지하는 옷이기 때문에 쓰임이 없는 옷은 태를 늘 유지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쓰임이 있음으로 인해서 옷은 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더 오래 보존이 하기가 좋아요.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이제 이 쓰임 부분에서 뭔가가 실이 해지거나 이렇게 해서 구멍이 났을 때는 이게 수선하기가 조금 더 곤란한 건 사실이에요. 이 씀이 있는 부분은. 하지만 어쨌거나 저는 그건 큰 차이가 아니라고 봅니다. 뭐 탑다운이든 버텀업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해보시길 권장드려요. 항상 한 가지만 줄곧 하시는 분들보다는 여러 가지를 해보시는 분들이 훨씬 뜨개를 더 그러니까 넓게 보는 경향이 있고, 여러 가지를 해봄으로 인해서 또 자신의 몸 사이즈, 치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탑다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입어보면서 이렇게 맞추시는 분들이 탑다운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 입어보는 거를 처음에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치수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꾸 입어보는 거예요. 물론 디자인에 따라서도 조금 다릅니다. 디자인에 따라서도 치수를 정확하게 부분 치수를 알아도 약간 디자인 독특한 것들은 입어보게 되지만, 대부분 여러분들 많이 그 컨스트럭션 형식에 나오는 래글런이라든지 세린 슬립 형식이라든지 뭐 드롭 숄더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냥 뭐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라인들의 자신의 몸의 수치는 변하질 않아요. 내가 뭐 살이 막 찌고 살이 막 빠지고 이렇지만 않으면은 치수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하다 보면 적어도 자기 치수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입어보면서 계속 가봉하실 필요가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센치를 보면 이쯤에서 뭐 소매를 분리해야 되겠구나, 이쯤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밑에 그 바디 부분은 어느 정도로 길게 하면 내 어디까지 오는구나, 이거를 자동으로 아시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기준이 있어요. 그 표준 사이즈의 니팅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 유럽 기준 이게 있어요. 패턴에 보시면 사이즈 1, 2, 3, 4, 5, 6, 7, 8, 9, 10 나오는 그 기준이 사실은 표준 사이즈에 의거한 겁니다. 그래서 그 표준 사이즈에 보시면 각 부분별에 사이즈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표준 사이즈일 뿐 본인의 몸에 딱 맞는다고는 할 수 없죠. 진정한 의미의 커스텀 메이드는 자신의 몸의 치수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자꾸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나는 바디가 한 이 정도 길이가 좋아. 레귤레는 이 정도가 나는 편해. 뭐 목둘레는 어느 정도가 나는 좋더라. 이런 디자인의 목둘레는 한 이 정도 해야지만 내가 편하게 입을 수 있어. 아니면 더 예쁘게 입을 수 있어. 이런 거가 생기실 거예요. 이런 표준 기준표를 갖고 있으면 좋은 점이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남의 옷을 만들어 줄 때 왜냐하면 그 사람을 내가 옷을 만들어주는 사람을 데려다가 계속 옷 입혀보긴 힘들잖아요.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이제 남한테 옷을 만들어줄 때 보통 넌 기성복 뭐 정도 입니? 라고 물어봤을 때 뭐 몸무게를 물어보기 좀 껄끄러운 사이라면 그래서 난 한 기성복 20 미디엄 뭐 라지 이렇게 입어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표준 사이즈를 보고 아 요렇게 하면 기성복 요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 줄 수 있겠구나를 가늠하시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 옷을 입어보지 않더라도 커스텀 메이킹 가능합니다. 이런 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버튼업을 하거나 탑다운을 하거나 그닥 큰 차이가 없지만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두루두루 작업을 하시면서 본인 사이즈만큼은 아마 친밀하게 재보면 딱 나오는 이런 때까지 작업을 해보신다면 되게 고수가 아닐까 이렇게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제 샘플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꾸 입어보거나 이렇게 잘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준 사이즈 가이드 알고 계시는 거 좋아요.